안녕하십니까. 학회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데 먼저 논문 투고하기 전에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학 분야나 기술 분야의 논문 작성법을 소개하는데 이 방법은 저 개인적인 방법이지 이게 표준이나 정답은 아닙니다. 논문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대학원생 처음 논문 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논문 작성하길 바랍니다. 논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논문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기존 논문이나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특정 분야의 전반적인 조사나 기술 동향, 보고서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서베이 논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 서베이 논문이라고 할 때는 그 해당 기술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기술 동향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베이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쪽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문이라고 하는 건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 추가해야지 논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베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전문가, 일반 연구자들이 서베이 논문을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게재 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보통 많은 연구자들이 두 번째 방법을 두 번째 유형의 논문을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 연구자가 연구했는데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내지는 기존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효율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다. 근데 내가 그거를 조금만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85%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할 때 보통 두 번째 유형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지 않는 이론이나 시스템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논문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타당한지,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지 이거 비교 대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유형의 논문을 썼을 때 그거가 검증 가능하게 평가가 되어져야 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논문 구성을 보면 가장 먼저 맨 앞에 논문의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논문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 기법, 제안 시스템을 축약한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이용한, 뭐뭐를 위한 무슨 시스템, 무슨 모델, 무슨 연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목을 보면 이 논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것을 개선하고자 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파악이 될 만큼 함축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그러면서도 추상적인 개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은 크게 4개에서 6개의 문장으로 작성이 되는데 그 4개에서 6개의 문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연구의 배경 또는 연구의 목적, 필요성, 이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한 줄 내지는 2줄, 1개의 문장, 2개의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다,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했다든지 그래서 연구 방법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모델을 제안을 했다 내지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다 내지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향후 연구 방향인데, 이로 인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기여도가 있다, 내지는 어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향후 연구 방향 대신에 뭐 기여도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보통 7에서 9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공학의 논문들은 보통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등재지를 우리는 KCI 등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보통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 반 딱 나눠서 2단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기본 페이지가 6에서 7페이지가 기본 페이지입니다. 이건 저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저널, 스코프스나 SCI 뭐 이런 논문들은 1단으로 작성된 것이 일반적이고, 그거는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단으로 하게 되면 보통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뭐 요거는 저널마다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온라인 버전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찍어내는 저널지 같은 경우는 이 분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게재료나 뭐 기타 비용들이 지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수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논문의 구성은 크게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서론이고, 두 번째 장은 관련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제안 모델, 네 번째 장은 분석 평가, 다섯 번째 장은 결론, 그다음 참고문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 분야나 공학 분야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장 제목을 보통 서론은 대부분 그냥 서론이라고 하고, 관련 연구를 선행 연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제안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논문 제목에 있는 긴 문장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 제안 모델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 건지, 문제를 해결했는지, 결국 논문은 어떤 문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정말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들이 이 4장이 작성이 되고, 결론은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챕터이면서 향후 연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각 저널마다 형식이 차이가 약간씩 있고요. 대체적으로 APA 방식이나 뭐 기타 큰 틀에서 룰이 있습니다. 그런 룰들은 저널에 정하고 그 저널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장 제목은 1장하고 2장은 보통은 이렇게 쓰고, 3장부터는 표기법들이 5장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3장과 4장은 저널마다 또 논문마다 차이 있게 작성되어집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목적들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에서의 보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와이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안의 요소, 보안의 기술, 보안이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먼저 간략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그럼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에 적용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무선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통신을 할 때 그 통신이 누군가에서 훔쳐낼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나는 암호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암호화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간략한 연구 방법 내지는 제안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이 배경이나 필요성에서 언급이 안 됐던 용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은 풀 네임으로 쓰고 그거에 대한 정의라든지 설명들이 가미가 되면 좋습니다. 자,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연구, 새로운 분야를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될 요구사항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존 거보다 몇 퍼센트 이상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뭐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에 만약에 내가 구현을 할 거면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논문의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6페이지니까 사실은 로드맵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경우는 뒤에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 거고 3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 모델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걸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서론은 관련 학과 학부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은 어려운 내용을 쓰기보다는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이면 컴퓨터 학부생들이 봤을 때 뭐 100% 이해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이 되어야지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론은 보통 0.5페이지나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을 합니다. 제가 해외 저널이나 이런 쪽에 논문을 투고하다 보면 해외 저널에서는 서론의 내용을 조금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 정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관련 연구는 결국은 아까 내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쓰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점, A라는 사람이 요런 거 갖고 논문을 냈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는 논문을 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첫 번째 유형의 논문 같은 경우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 연구가 없죠. 왜? 새로운 이론이니까. 자, 그럴 때는 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에 대한 기술을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술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제안한 시스템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에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접근 제어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 이게 제가 새로운 이론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접근 제어라고 하는 기술은 소개할 수 있어요. 이런 분야에 접근 제어가 있더라. 그죠? 그렇지만 이걸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 논문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서베이 논문이 관련 연구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거의 문제점에 분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베이 논문에서 관련 연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베이 논문을 쓸 때 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배경, 관련 주변 기술을 소개하거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안에서의 보안 A, B, C가 있다면 그래서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서 언급하는 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관련 연구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문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되느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학부생 내지는 석사생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깊이 있는, 왜냐하면 내가 컴퓨터 전공자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아는 건 와이파이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배워서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웠지만 간단하게 배워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쪽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량은 한 페이지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안 모델인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보통 제안 모델이라고 장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제목을 제안 모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논문 제목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논문 제목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장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계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 논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글보다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프레임워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제안 모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써요. 사실 그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쓰다 보면 이게 거의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2단이면 반 페이지가 작성이 되어져요.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큼직하게 시스템을 소개했을 거고 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번에 A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어떤 형태고 그거에 대한 설명 쭉 쓰고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요 그림 하나 시스템 하나에 구성 요소가 4개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도 소개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작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또 설명이 들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모델 구성 요소한 세밀한 부분의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흐름도나 플로차트과 같은 거 또는 의사 코드나 알고리즘, 순서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량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못하네요. 정도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소개 안 되는 부분들은 보통 4장에서 다시금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에 분석이나 평가가 들어갑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연구 결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가 4장에서 언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 기법이나 모델을 구현하는 그래서 보통 이 4장에서는 이제 공학 쪽에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된 쪽에서 4장을 언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해당 구현된 모델, 구성 요소 실제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이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보통 설계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설계가 들어가면 구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 설계도만 봐도 구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의사 코드나 뭐 아까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사 코드나 순서도 이런 것들이 4장에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1장 서론에서 요구사항,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될 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요구사항을 정말로 3장에서 언급된 제안 모델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만족이 될 것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표를 이용해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 모델과 비교 분석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실험을 해서 성능 평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그게 쉽지 않을 때는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을 해서 A라고 하는 항목에서 얘는 보통 만족하지만 얘는 완전히 만족했다.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족했고 얘도 만족을 했다. 뭐 C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기존 모델은 만족을 안 했지만 나는 일부 만족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왜 그런지 설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이 이것만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기존 모델은 요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항목이 완벽하게 만족이 안 되지만 제안 모델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표를 인정하고 믿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 있을 때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심사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구현하거나 실험을 해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이론이나 시스템을 제안할 때는 제안된 모델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 제안 모델에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런 한계점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 시나리오를 제안 모델에서 적용했더니 잘 되더라 라는 형태로 여기 4장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요 4장은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을 작성을 하는데 이 4장이 잘 되어야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요거는 좋은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조금 불확실하거나 조금 언급이 잘 안 돼 있으면 평가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챕터고요.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지 사회공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제한된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학에서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연구 한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한계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이 요 향후 연구에 언급됐던 것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구자를 위해서 또는 내가 뭐 1년 뒤에 아니면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시하고 내가 후속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연구의 한계를 잘못 언급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여도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기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해결을 했지만 요것이 가능한 환경은 우리 집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집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이 연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평가가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를 명확하게 쓸 필요는 있지만 이게 포장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한 게 어디까지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한계가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사위원이 당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구자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인 공간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100평 이하에서는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논문에서 100평 이상의 환경에서는 안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는 있대 적절하게 자신의 기여도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잘 언급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 결론은 일부 그러니까 관련 학과의 학부생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더 쉽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마지막 참고문헌은 저널마다 참고문헌 형식이 다 다릅니다. 보통은 논문 위주로 참고문헌을 달기를 저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논문이 왜냐하면 많이 인용돼서 좋은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나 학위 논문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양식에 그러니까 해당 투고하는 저널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양식에 보통 참고문헌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챕터는 보통 2장이나 3장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APA 스타일로 요즘에 최근에 많은 저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APA 스타일은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출판연도, 이 논문이 언제 출판됐는지 출판연도, 그 다음에 논문 제목, 저널명, 권호,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이 권은 보통 연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1년, 올해는 1호, 1권, 내년에 1년 지나면 2권, 3권, 4권. 그래서 만약에 7권이다. 그럼 이 저널은 7년 동안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는 보통 그 해에 몇 번째 발행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볼륨과 넘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슈라고 하는 용어로 호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DOI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CI 논문에서는 DOI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청구문헌 그 다음 줄에 보통 DOI 표시를 합니다. 이 DOI는 뭐냐면 이 논문을 내가 A라고 하는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그 A라는 논문이 뭔지를 독자가 읽고 싶은데 이거 찾아봐도 이게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논문이 어디에 있는지 UR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DOI입니다. 그래서 DOI 표기를 하려면 해당 저널에서 DOI 관리하는 사이트에다 등록을 합니다. A라는 논문은 어디에 접근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DOI 표기를 요즘에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인용해야 될 논문 또는 선행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 보통은 최근에는 구글 스칼라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논문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국내 논문은 DBPR나 이 아티클 학술교육원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액세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들어볼 텐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논문을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널에서 무료로 배포해 주는 거 오픈 액세스 아무나 접근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내 저널에서 많은 논문을 다운받아서 보고 내 논문을 인용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본다는 얘기는 그 저널이 좋은 논문이 많이 실렸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kci.go.kr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등재지, 등재 후보지 논문들이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물론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도 있고 다운받을 수 없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해당 저널에서 오픈 액세스를 적용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운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그 해당 저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통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해당 논문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논문을 보고 이 논문을 내 연구에 인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참고문헌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보시면 구글 스칼라에서 해당 딥러닝 인용을 검색을 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큰 따옴표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MLA 스타일로 작성된 참고문헌 표기고요. 이건 APA 스타일로 적용된 인용 그 참고문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구하려고 하는 저널은 MLA 방식을 쓴다 이러면 요거 그냥 복사해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저널의 그 참고문헌 형식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DBPR 같은 경우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용할 수 있게끔 참고문헌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약간 바꿔주면 되죠. 요거는 학술교육원에서 인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스타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 그 해당 저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틀린지 그것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널에 논문 투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베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필요한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구글 스칼라라든지 DBPR 또는 학술교육을 통해서 해당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그 해당 논문들 그 분야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 쭉 읽어보고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됐거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들 요것들을 해결할 것을 찾아놓고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논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논문들은 꼭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논문은 요즘에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좋은 논문인지 나쁜 논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논문이 어디로 인덱스가 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SCI, SCIE, 스코프서 이건 해외 저널들이 이렇게 되고 물론 SSCI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학 쪽은 보통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물론 어떤 논문은 SCI이면서 스코프스인 경우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SCI 같은 경우는 논문 이게 이제 게재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좋은 논문들이 여기에 실리는 거죠. 뭐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CI죠. 자, 그다음 국내 논문은 KCI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라고 표현하는데 등재지가 KCI 논문이고 등재 후보지는 KCI 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 저널을 심사해가지고 그걸 보통 학술지 평가라고 얘기해요. 학술지 평가에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되면 KCI 등재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재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등재지가 되고 거기서 평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반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후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패스가 되면 등재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평가가 되어서 KCI 등재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죠. 왜 이쪽으로 내냐면 학교나 기관에서 KCI 등재된 논문은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고 또 이제 교원 평가나 이런 데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학위를 쓰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들에 이제 등재지 한 편, 뭐 등재지 두 편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좋은 학교나 좀 명망 있는 학교들은 KCI보다는 뭐 SCI 또는 SCI 2급의 논문을 한 편 이상 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가 필요로 하는 등급의 저널지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해당 그 저널에 투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썼던 논문을, 기존에 썼던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사도 검사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검사하는 방법은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kci.go.kr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유사도 검사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연구재단에 등록됐던 모든 논문과 비교해서 유사한 내용들이 쭉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관련 연구를 찾는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충 논문을 쭉 쓰고 키워드 중심을 쭉 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유사도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 많은 겹치는 논문들이 논문 제목과 출판하는 저널, 학회명 이거 다 뜹니다. 그럼 그 해당된 걸 다시 역으로 검색해서 그 논문을 다운받아서 논문을 보시면 여러분하고 겹치는 분야의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행 연구나 관련 연구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내가 기존 어떤 연구가 있고 이걸 개선하는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내 논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 A라는 사람이 이런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모델을 내가 재해석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내가 해석된 대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넣게 되면 이것도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다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논문 작성이 되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저널마다 차이는 어떤 경우는 10% 이내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 이내인 경우도 있는데 최소 20% 이내로 유사도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 논문을 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널에 논문 투고하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 심사에 대한 내용 프로세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료를 납부하는데 사전 납부가 있고 사후 납부가 있습니다. 사전 납부는 심사 받기 전에 납부하는 거고 사후 납부는 심사가 끝나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서 심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게재 불가됐는데도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사후 납부를 하는 경우는 게재가 되는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납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재료가 있습니다. 자, 게재료는 기본 페이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해당 저널에서는 최소 기본 페이지를 몇 장이라고 정해 놓습니다. 보통 8페이지, 이제 조금 짧은 데는 뭐 6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8페이지까지는 똑같은 비용을 받겠다는 거고요. 8페이지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페이지가 되면 2페이지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8페이지에 대한 게재료 플러스 2페이지가 추가되는데 이건 추가된 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그리고 게재료는 2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페이지를 쓰게 되면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게재료만. 그 다음에 사사라고 해서 해당 연구는 뭐 연구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거다. 내지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한 거다라고 해서 사사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사를 표기하면 사사 표기 비용이 따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는 일반 심사와 긴급 심사로 나눠집니다.
일반 심사 논문을 투고하면 보통 심사 기간을 보름 정도 줍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름 안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심사위원은 보름이 지났는데 심사를 못해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3주, 4주가 될 수도 있고 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보고 편집위원장이 판정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지나고 나서 이제 수정 게재나 게재가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서 게재를 시키는데 보통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뭐 6주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투고하고 그 다음에 심사하고 그리고 그 심사되면서 수정 후 게재가 나오더라도 저자가 또 수정을 하라는 얘기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면 해당 저널,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그걸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컨펌을 받고 그다음 그리고 나서 또 KCI에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6주가 걸리는데 나는 좀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긴급으로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긴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심사가 보름이면 긴급 심사는 10일 또는 뭐 일주일 또는 5일 뭐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긴급 심사인 경우 심사위원들이 긴급이구나 해서 보통은 심사 의뢰가 오면 빨리빨리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뭐 일주일 또는 10일이라 해도 한 5일 만에 심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제 뭐 수정 게재나 게재가 되면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달 만에도 뭐 5월 1일에 투고하고 5월 31일 날 게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재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통 학회마다 각 호마다 몇 편 정도의 논문을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25편만 실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쌓여있는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쌓여있는 논문들이 쭉 있으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30편이 쌓여있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투고한 순서대로 보통 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긴급이 좀 늦게 와서 이번 호에 실려야만 되는 논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적을 내가 연구재단에서 7월달까지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가 되는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 그럼 7월달 안으로 논문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긴급 심사를 진행해서 어떻게 돼요? 7월달에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긴급 심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저널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2명에서 3명의 심사위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그럼 이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보고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4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이렇게 주는데 게재 불가 리젝인데 요 경우는 뭐 유사도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 걸러지긴 하는데 이제 그 걸러진 내용 말고도 이게 특정 논문하고 많이 유사하다 내지는 기존에 이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또 한 것 같다 내지는 분야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지만 기여도가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델이 성능이 97%인데 내가 97.1%의 성능이 좋아지도록 했다. 근데 이 0.1%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 이제 기여도가 부족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연구에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럴 때 게재 불가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오류라든지 이 연구 방법이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학교 양식이 맞지 않는 경우 게재 불가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학교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게재 불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정 후 재심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분야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야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있고 괜찮은 논문에도 일단은 재심을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논문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언급 내지는 뉘앙스를 가지는 저널도 있어요. 이제 그 저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여하튼 수정 후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보통 게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수정 후 재심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여도가 약간 부족하다 이럴 때 너 요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 기여도가 부족하니까 요 기여도를 높여라, 차별성을 높여라, 그러면 논문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또는 학교 양식이 맞지 않는, 요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재심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거랑 연결돼서 재심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다음 내용이 불충분해서 당신의 주제는 좋은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 내용을 보충해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데 저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저널에서는 수정 후 재심은 긍정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논문을 투고하면 반은 게재 불가주고 그리고 반은 뭐 재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널의 퀄리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심사위원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제 재심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재심을 받는 경우는 요거는 네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게재 불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급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게재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정 게재가든.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심사위원이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 내가 용어를 표기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디펜스, 즉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재심을 줬는데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우길 때는 설득할 수 있게끔 우겨야 됩니다. 상대방 설득이 안 되면 이건 게재 불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논문 수정할 때 언급됐던 것이 정말로 심사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심사위원이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의견을 잘 보면, 이제 심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심사 의견을 잘 보면,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 논문 투고하고 심사 의견을 받아보면 요걸 반드시 심사를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특히 이제 재심일 경우 이것이 당신 요거 고쳐주면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를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쓴 건지, 너 이거 없어서 내가 재심을 주긴 하지만 너 요걸 해결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다 라고 언급을 한 건지, 요거를 분류는 심사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투고하고 나서 심사를 받은 심사 의견을 보고 이것이 게재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잘 쓰지 않는 이상은 게재 불가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건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사를 많이 하신 분한테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정 후 게재라고 하는 거는 긍정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수정만 되면 게재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학교 형식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논문의 기여도는 있는데 학교 형식이 부족한 경우에 수정 게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의 구조나 형식이 문제가 될 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소론이 너무 길다든지 내지는 관련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제한 모델은 좋은데 관련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이럴 때 이제 평가위원들이 요런 연구에 대해서 언급이 부족한데 선행 연구를 하시고 관련 연구에 추가하십시오. 내지는 뭐 제한 모델이 쭉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한 3개의 소절로 나눠서 작성하십시오. 내지는 요런 제목이 조금 전체 논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꾸십시오. 논문 제목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 제목만 봐도 이 논문 무슨 논문인지 알 수 있게끔 써야 되는데 그냥 특정 부분만 어필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수종 계제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다 수종 계제가 되면 당연히 수종 계제로 판정이 되죠. 근데 한 명은 계제 불가, 한 명은 재심, 한 명은 수종 계제. 자, 이랬을 때는 그 편집위원장이 보고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룰이 있어요. 그래서 뭐 2명 이상인 계제 수종 후 계제가 나오고 한 명이 수종 재심이면 수종 계제로 판정을 한다. 내지는 뭐 2명이 수정 후 재심이고 한 명이 계제 불가다. 그럼 계제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룰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심사 의견을 보고 왜 계제 불가를 시켰는지를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 계제 불가를 줍니다. 그래서 계제 불가를 줄 때는 심사위원들이 명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당신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는 계제 불가를 판정합니다. 라고 써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편집위원장이 계제 불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요 계제 불가 사유를 봤더니 요건 충분히 저자가 수정하면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럴 때는 수정 후 재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널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한번 심사 규정을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논문 심사나 게재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논문 작성법, 그다음에 논문 투고, 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논문도 작성해보고 투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논문도 작성하게 되고 좀 더 빨리 심사를 거쳐서 게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논문 써서 게재가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에서 논문을 쓰고 투고하고 재심이 나오고 그 재심을 가지고 수정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투고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재심이 나와서 또 수정해서 투고하고 이렇게 해서 게재가 돼서 한 1년 정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요 기간을 좀 줄이고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논문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게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논문 작성이나 논문 투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